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고요. 군 항공기에 이어서 150대가 전격적으로 출격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한 달간 잠행을 했던 김정은의 모습도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설주 여사도 미사일 발사 현장에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미니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도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해군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남조선 군부의 소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리춘희 예. 아나운서라고 그래야 되나? 저분은 노령영웅이요. 2호 노령영웅까지 했던 근데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잠행을 한 달간 모습이 없어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네네. 이런 전술핵과 관련된 부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발사를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모습도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이제 이런 아주 강경한 모드로 나옵니다. 저게 그냥 원폰가 북한의 전투기 150대가 뜨는 거는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저걸 그냥 우리는 또 통상적으로 저러네 이렇게 무감각하게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비상의 특단의 대비 태세를 좀 갖춰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저렇게 이제 핵실험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내부 결속용이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 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외 가시용인데 대외 가시용은 대외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시위를 벌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이런 무력 시위의 흐름을 보면요. 1차 핵실험이 2006년, 2009년 이렇게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한 3년, 4, 5년 쭉 있다가 2017년 이후에 좀 북한의 핵실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 2017년은 어떤 시점이냐면 트럼프가 미국에 등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문제를 경제 지원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예. 일시적 과제에 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외적 환경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무력 시위가 이제 잠재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고립화 정책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시위가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예.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더욱더 상당히 심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북한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결국에는 핵실험을 하고 또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미국에게 손짓을 내미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대부분 그냥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단 말이고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등장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신호도 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은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전략을 두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했을 예. 때 당근책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을 때 군사적 제재 아니면 경제적 제재인데 군사적 제재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표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적 제재를 해왔는데 실질적 효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근책으로서는 경제 협상인데 경제 협상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 지원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실제 그걸 물꼬를 타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할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매파에 의해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에 대한 큰 전략에 있어서의 제재와 당근책이라고 했을 경우에 당근책도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강경책으로만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모습은 오늘 당 창건일 77돌입니다. 이 조선 노동당 창당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77주년 기념 사진이 오늘 2시에 조선중앙통신 또 중앙TV를 통해서 이제 공개된 모습을 좀 봤습니다. 리설주 여사를 미사일 발사 현장에 대동을 했다.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분석이 아니 있던데요. 이게 이설주 이야기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흔히들 뭐 위상과시다, 대내적으로 인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관심을 끌려는 거다, 이런 게 일련의 분석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북한은 정확하게 자기들 시간표에 의해서 핵 군사 강국의 길을 걸어가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 핵 항모가 또 뭐 김정은이 놀라서 주석구에 숨어 있을 거다. 심지어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항공기들은 놀고 있다. 놀고 있었나요? 북한의 지금 군상을 정확히 봐야 돼요. 오늘 놀라울 정도로 봐요. 10월 10일 봐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유심히 3번 읽어봤어요. 무서운 이야기가 다 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9월 25일 날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모의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더미를 얹어가지고 저수지에서 발사한 거예요. SLBM도 아니고 저수지 LBM이요. 런치. 저수지 런치 볼스틱 미사일. 참 창의력이랄까 뛰어난 거예요. 북한군이 장난이 아니랄까요. 그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자 앞으로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할 것을 확정했다. 왜? 김정은이 지도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다 그 가서 참가를 했어요. 성공했다. 더미를 얹었지만 성공했다는 거. 두 번째, 10월 9일 어제 뭘 쏘았죠? 어제 왜 쏜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초대형 방사포 사격 시험인데 뭐냐? 항구 타격용이다. 부산항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자 10월 28일 날 또 뭘 비행장을 남조선 작전 지역 안에 있는 비행장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봤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나와요. 상공폭발 뜬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삼포탄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정밀 타격 이런 걸 배합하는 훈련을 했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상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이걸 놓고 무슨 대화용이냐 하는 거는 우스꽝스럽다고 저는 봐요. 우리 신 의원님은 그런 북한의 조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런 군사훈련, 미사일 훈련 자, 이런 것들. 보십시오. 핵은 예. 다종다양화 능력했잖아요. 작게만 경량화, 가볍게 만들고 소형화, 작게 만들고. 그럼 투할 수단, 미사일에 얹으면 언제든 쏠 수 있다. 서울, 부산, 계룡대 뭐 다 마찬가지고 괌, 그러면 ICBM 뭐 미국까지. 나름의 다 이게 완벽하게 핵 강국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킬체인이니 삼축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세요. 아니 킬체인 했다가 우리가 현무가 쏘았는데 오발됐잖아요. 이런 데서 믿을 수 있겠나요? 이런 상황은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금 당근책을 제시할 게 아니라 더 강력한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 당근책이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로 하고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 위협이다. 당연하죠. 이런 뜻이. 자, 기차에서 쏘아봤잖아요. 비행장에서 날려봤잖아요. 저수지 했잖아요. 예. 발산해서 다종다양한 긴 거, 짧은 거 다 해가지고 작은 거, 큰 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게 오늘날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적어도 현상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일련의 무력 도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 7일 날 출근길 문답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이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그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통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미일의 군사 동맹 강화 또 대응 태세 준비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 비행기 150대가 떴을 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F-35B가 출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대응 태세라든지 아니면 우방,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방과의 이런 어떤 협업 작전 능력, 이걸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더 뭔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일본까지 같이 끌고 와서 같이 강화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북한의 지금 위협은 실존적이고 굉장히 우리 한반도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 판단을 놓고 이제 앞서 이제 두 전현직 의원분들께서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준비 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겁니까? 일단 군사적 측면만 보면 전쟁이 난다면 이겨야 되니까 어떤 행태든 예. 전략적 자산과 동맹 이런 걸 총동원해야겠죠. 근데 이제 통상 그 정치의 실패의 연장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저런 핵도발과 온갖 수단의 저런 실험을 하는, 신성분 전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김정은 정권은 지금 이 시에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느냐? 예. 그거에 대한 빌미를 계속 윤석열 정부가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계속 킬체인 뭐 이런 것들을 강경한 발언을 해서 북한을 장악해서, 그러니까 열차에도 쏘고 수중에도 쏘고 이런, 너희들 킬체인 아무 소용없어, 이걸 보여주게 만드는 이제 빌미를 줬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런 미사일에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냐는 거죠. 그때는 대화 국면은 그런 걸 못하는 국제적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도 발동해가면서 저것을 관리해 가야 될 문제이지, 강하다고 이렇게 말대포만 계속 쏘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듣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그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에 군사적 어떤 이런 쪽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역량을 높여서 전체적인 평화의 체제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과 군사적 자주 국방의 노력을 같이 가야지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위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로우 폴리티스가 있고 하이 폴리티스가 있는 건데,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미일 군사 안보 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단극 체제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세계 전장직을 다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 승리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다가 동시에 하다가 9.11 테러가 일어나고 부시 정부가 일어났을 때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전 세계의 신속 기동군이라고 하는 것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08년 이후에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미국이 쇠토론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중국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G2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대포위 전략, 대견제, 중국 대견제 정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아시아 회귀 정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인도 태평양 상부를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 반도체 동맹 칩4 만드는 거고, 또 하나가 쿼드로 군사 동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은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아시아의 문제를 일본에게 맡기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든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을 내세워서 이걸 관리하자. 왜 그러냐면 미국 자체가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예. 일본에 내세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전담을 맡겨서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한미일의 안보 체제를 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 이제 일본에 의한 아시아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이 신냉전 체제에 앞장서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됐든 균형이 됐든 중국과의 외교가 됐든 이런 문제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정치, 경제력, 외교력, 경제력의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세계 전략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한 측면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한을 고립하고 안보 문제로 가지고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은 거죠. 자연스럽게 얘기가 일본의 관여 또는 일본의 개입, 또 한미일 합동 훈련, 여기로 좀